전산세무 2급 2019년 제2차 83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으로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구별하여 보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이라고 하고, 후입선출법은 매입역법이라고 합니다. 1월 5일날 매입을 100원에 했고, 1월 8일날 매입을 120원에 했고, 1월 9일날 매출을 150원에 했다고 한다면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으로 먼저 매입한 것이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100원이 원가가 되고 120원이 재고자산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매입역법으로서 120원이 원가가 되고 100원이 재고자산이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평균단가 100원과 120원의 평균단가인 11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1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용매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다 재고자산 매입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기말재고가 아니고 매출 원가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입니다. 후입선출법의 원가는 최근 120원,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되고 재고자산은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아니고 매출 원가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 상품을 실었을 때 판매한 걸로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부채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이것은 실기 프로그램에서 계정 감호 및 조교 등록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감호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이렇게 사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금, 이건 유동부채입니다.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을 물어봤습니다. 당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7,000원 누락됐죠?
차변의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대변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상 매출금의 보통예금 수령 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만원, 대변엔 외상 매출금 만원입니다. 여기서 보험료라는 비용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 만큼 당기 순이익은 7,000원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다.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다. 틀렸습니다. 회계 2급, 회계 1급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연구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 연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까 얘기했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앙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한다.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연구비가 아니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틀렸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다. 틀렸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원가를 집계하여 정확한 원가 계산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맞습니다. 가공비란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맞습니다.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당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만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인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입니다. 제조간접비 계정을 보면 차변은 실제 발생, 대변은 예정 배부입니다. 보통 문제는 실제 발생, 예정 배부에서 배부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배부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보다 예정이 적게 배부돼서 과소 배부입니다. 근데 배부 차이 문제가 아니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습니다. 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이고 실제 배부 기준은 여기 직접 노무 시간인데 50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액 나누기 실제 배부 기준 40만원 나누기 50 해서 1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2019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다.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2019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2019년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습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들어간 공식은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매입 원재료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해서 원재료 소비액입니다. 문제에서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다. 이것은 원재료 소비액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입니다. 2019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 기초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원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초 원재료 재고를 0이라고 한다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 0 플러스 단기 매입 원재료 X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20만원 원재료 소비액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원재료 소비액 100만원 더하기 기말 원재료 20만원 하게 되면 120만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입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완전 배부 방법입니다. 1차 배부가 있고 2차 배부가 있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용역수수를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단계 배부법은 상호 배부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상호 배부법이 더 우수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제조 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각 부문의 작업 인원수가 가장 적당하다.
작업 인원수가 아니고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틀렸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와 용역수수를 반영하지 않고,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상호 배부법은 자기를 뺀 나머지를 다 배부하는 완전 배부 방법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의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가의 틀린 점을 물어봤습니다. 회피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글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 합을 가공 원가라 한다. 틀렸습니다.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서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를 말합니다.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합이 제조 원가이다. 맞습니다. 단기 제조 원가 산출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 방식과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은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이고,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 조건부이기 때문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간주 공급으로서 폐업하는 때가 맞습니다. 내국 물품 외국 반출, 즉 직수출의 경우는 수출 제어와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게 틀렸습니다. 직수출은 수출 제어와의 선적일 기준입니다. 또는 기적일 기준입니다. 배로 갈 때는 선적일, 기차로 갈 때는 기적일 기준입니다.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세금 계산서를 볼 때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원칙이며 선택에 의하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맞습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며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소득세법은 분류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통해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해서 종합과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란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주식회사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19년 4월 15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19년 4월 20일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 강사의 강사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기타 소득 금액의 필요 경비는 2019년 60%이고 원천 징수 세율은 20%입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 200만원이고 필요 경비가 60%이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기타 소득 금액 80만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 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세액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설명을 마치겠습니다.